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내일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경랑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내홍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총리가 헌법상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늘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불법 수주한 업체가 과거에도 부실 시공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는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세기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트위터가 승소하더라도 인수 불발로 인해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내일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35,80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를 기록하는 건 지난 5월 17일 이후 8주 만입니다.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1배, 2주 전보다는 3.8배나 급증했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 6차 유행이 시작된 겁니다. 자연면역에는 접종에 의한 그런 자연면역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재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름 이후부터는 사실 재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에 대비해 정부는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한정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은 사실 어떤 유행이 오더라도 유행 자체의 규모보다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줄여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재유행이 시작된 만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의 방역 대책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 제한은 가능한 방역 조치로 꼽힙니다. 정부는 자문위 결론을 토대로 내일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과학적인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데이터 기반과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하고 백신과 치료제, 병상, 인력과 같은 필수 방역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파력이 세진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A.5는 이미 전체 검출 바이러스의 절반을 넘겼고 면역 회피 능력이 더욱 강해진 새 변이도 확산 징후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는 마카오의 카지노입니다. 마카오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카지노 30여 곳이 일주일 동안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확진 환자가 100명 아래였는데 한 달 만에 1,400명 넘게 나오자 대유행 뒤 처음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음식이나 필수품 살 때를 빼고는 외출 금지입니다. 都會盡量做核酸嘅時候順便買食物翻去啦，咁就盡量都少出街㗎啦，買完就走咯。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는 세계 83개 나라에서 검출됐습니다. 검출 비율 52%,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하루 확진 환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2주 전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전염성이 가장 높아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무시무시한 하위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BA.2.7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In Europe and America, BA4 and BA5 are driving waves. In countries like India, a new sublineage of BA2.75 has also been detected.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로우스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 인도 내 검출률이 40%를 넘길 정도로 전염성과 면역 회피 능력이 대단합니다. 2달도 안 돼 세계 11개 나라에서 70명 이상이 확진돼 확산 초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불거진 내부 혼선을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권의 행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자리, 첫 최고위를 주재한 권성동 직무대행은 당의 위기부터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 혼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잡음 없이 당 내홍을 일사불란하게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는데 불씨는 여전합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 징계 기간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미 당대표로서 예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던 당권 주자들 그리고 윤석열계 의원들이 지금이야 말을 아낀다지만 언제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잠시만 말씀 조금만 해주세요,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조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측근들에게 자진 사퇴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지금도? 그럼요. 금요일은 그랬는데 지금 바뀐 거 없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재심 청구에도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찰 수사는 변수입니다. 행여 기소 의견으로 이준석 대표가 송치될 경우 당내 후폭풍은 불가피해 비상대책위원회나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6개월 동안 당을 이끈 뒤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혼란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거나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 상황은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성 전부터 구성해온 당정 연계 토론 모임이 오늘 출범합니다. 안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첫 민당정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계획돼 있는데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이 당내 우호 세력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달가량 이어오던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기자단에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생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역 일정이 잡힌 날을 제외하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할 때는 어김없이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취임 2달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 갑작스럽게 도어 스태핑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대통령 대변인실은 최근 기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이라 감염병에 취약한 점을 반영했다면서 대통령 공개 행사 풀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도 서면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그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37%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30%대 중반까지 내려간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5일 도어 스태핑 때 인사검증 비판에 대한 격앙됐던 이 답변이 더욱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한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지지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정 동력을 얻는 돌파구는 무엇보다 경제 문제, 특히 민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부처별 1대1 대면 업무 보고도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근로소득세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경제 위기 해결을 바라는 민심을 무시하고 전 정권 보복 수사와 수사기관 장악 시도 등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은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할 뿐 민생은 안중에 없다. 치안 사무를 집어넣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 이런 겁니다. 경찰이 우리 정치 보복하는데 수사하는데 쥐고 흔들겠다 이런 생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각한 정치 보복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에 대한 수사가 이토록 불균형한 것은 선택적 수사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이끈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찾아 조의를 전하는 등 장례를 앞두고 고인에 대한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지만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선거 후 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총리.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며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安倍元総理の思いを受け継ぎ、特に情熱を傾けてこられた拉致問題や憲法改正など、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이번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정당들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얻었습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을 실현할 기반을 갖춘 겁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 등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 정당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일본 사회에 거부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투표 통과를 위한 여론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どのような形でどういう内容を直すのかという部分についてはコンセンサスがない状況ですので、国民がまず何よりも望んでいるのは経済の問題、暮らし向きの問題ですので、おそらく優先順位はそちらに置かれると。 선거 이튿날 기시다 총리를 만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 국민에게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족에게 전하는 서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In his time in office, Prime Minister Abe did more than anyone to elev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new heights. 추도 행사가 열린 절 주변뿐 아니라 자민당 본부에도 아베 전 총리를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 지인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낸 고인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먼저 치러집니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 조문단이 참석하는 장례 행사는 일본 정부 주관으로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처럼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역사 문제에 이어 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승리 직후 이른 시일 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2차 대전 패배 후 미국 주도로 만들었던 헌법을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본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 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4개 당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에 관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쟁점들을 의견이 다른 것을 조정해 갈 것이냐 하는 게 과제고. 문제는 향후 기시다 정부의 의지입니다. 선거 압승 직후 먼저 개헌을 언급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된 과거의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 움직임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양측 간의 어떤 인식의 폭을 좀 좁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박진 장관을 비롯해 한일 간 고위급 대화는 아베 전 총리의 피격으로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일본의 조문 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일본 내 조문 정국 이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소통하고 또 한일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개헌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대화 신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자장면과 치킨,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지만 최근 가격이 부쩍 치솟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식용유 등 주재료 가격이 유난히 많이 오르다 보니 그만큼 가격 상승 압박이 큰 건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외식 물가 상승에 소비자와 자영업자들 모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비는 중국 음식점. 자장면 한 그릇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외식 메뉴입니다. 하지만 주재료들은 밀가루, 식용유, 양파까지 하나같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특히 밀가루는 한 포대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기름은 한 통에 35,000원에서 6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적자를 피하려면 자장면 값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끊길까 걱정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면 고객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저희들도 경쟁이다 보니까 손님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치킨집도 재료값 상승에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식용유, 닭고기입니다. 세 품목 모두 올해 초보다 20%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월 평균 600만 원이던 영업이익이 식자재값 상승에 반토막 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 2명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할인만 없앴는데도 손님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경험 때문입니다. 테이크아웃을 이제 서비스 하는 걸 좀 13,000원씩 하던 거를 좀 안 하니까 손님이 한 50%가 줄더라고요. 매장에서도 또 많이 매장 손님 떨어질까 봐. 올해 상반기에만 외식 물가는 평균 5.3% 훌쩍 뛰었습니다. 자장면은 8.5%로 외식 품목 가운데 제일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치킨값은 무려 3만 원을 넘보며 서민 음식이라기엔 어색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점심에 외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당들 자주 가던 식당들이나 이런 데면 가격이 확실히 오르는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어느 순간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 밀 가격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국내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식자재값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도 546억 원을 투입해 밀 가격 상승분을 일부 지원하고 밀가루와 식용유 등 7개 품목은 한시적으로 무관세 수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 생산자 물가의 소비자 물가 전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간데 모를 물가 상승에 대표적 서민 음식으로 여기던 자장면, 치킨마저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만큼 0.25%포인트만 조정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나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외환 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거의 24년 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7 내지 8%대 물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은의 입장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올리더라도 그 폭은 0.5%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도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변수는 경제 상황입니다. 자칫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였다간 코로나19 이후 가까스로 회복세가 기대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21일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긴 어렵고 경제 상황과 환율, 가계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크게 한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대폭적인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물가 잡기냐 경기 회복세 유지냐, 국내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오늘부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했다가 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 YTN이 앞서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의 부실 시공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실 시공업체 대표는 서울시 차선의 부실 도색에 관여해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LH공사의 수주부터 준공까지 무사 통과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LH는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 내리는 깜깜한 밤.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데도 차선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곳곳 도로를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도료로 시공해 비 오면 안 보이는 차선을 만든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LH 임대아파트를 부실 재도장한 업자 박모 씨가 바로 이때 브로커 노릇을 해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 최소 요건인 직원 2명만 갖춰놓고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에는 3년 동안 실적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건설공사 대장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관급 공사 수주는 물론 민간 영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해당 업체의 공사 참여 제안서를 보면 화려한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실적을 자랑하며 전자계약서까지 첨부했습니다. 실적 속에는 부실 도장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아파트 복도는 시방대로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지만 지하주차장 바닥은 승인자재를 안 썼을 뿐 제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이닝이죠. 좌표를 썼다고 쳐도 다 KS예요. 좌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래면서표 드린다니까요?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승인하고 시공이 승인 자재로 이뤄졌는지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건 LH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LH 준공검사 결과 서류에는 부실 재도장 관련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LH에서 시공했던 여러 아파트들의 재도장들을 보면은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들의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찰 등의 조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재도장 공사 242건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품질이 미흡한 현장은 하자보수와 보완 시공을 추진하고 재하청 관련 불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 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서민층이었는데 앞으로 검찰이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례입니다. 어머니 김모 씨는 서울시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전세를 내놓은 뒤 보증금을 떼먹었는데 배경엔 분양 대행업자와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을 지급한 뒤 분양 대행업자와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기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 투자를 이어나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중엔 돈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반환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공모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지 2달도 안 돼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4명과 명의를 빌려준 딸 2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00억 원 가까이, 피해자는 136명으로 대부분 20, 30대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렇게 깡통 전세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일 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경위나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복구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청년이나 서민층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빌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이 주거지를 잃게 돼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시세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납세 증명서 같은 서류와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이후엔 전입과 전월세 신고를 한 뒤 보증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가상화폐 4억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퇴근길 경찰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19살 A양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양은 지난 7일 음성군청 앞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920여만 원을 건네받아 8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의 범행은 현금 입출 금기에서 30여 분간 큰 가방을 맨 채 돈을 송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본 경찰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돈으로 57조 원을 사겠다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세기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 자체는 트위터가 유리할 거라면서도 머스크와의 분쟁으로 트위터가 입게 될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로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짜 계정이 전체 5% 수준이라고 밝힌 트위터와 달리 머스크는 최소 20%라고 주장한 겁니다. 시장에선 가짜 계정은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눈판 사이 테슬라 2분기 주가가 38%나 폭락하자 본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I think investors want to see Musk just get back to focusing on Tesla, SpaceX, because Twitter from the beginning has just really been a distraction. It's been overhanging the stock. 매물로서 트위터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머스크가 돌아선 이유로 꼽힙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온라인 광고가 떨어져 나가면서 트위터의 수익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곧바로 인수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위약금 1조 3천억 원이 명시돼 있어 계약을 일방 파기한 머스크가 소송에 불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nd the way these contracts are structured, it's very difficult for buyers to walk away. 다만 트위터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유튜브, 틱톡과의 경쟁에서 고전인 가운데 인수계약 파기로 임직원들 사기는 더 떨어지고 머스크가 공론화한 가짜 계정 문제까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영구 정지된 트위터 계정을 되살릴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던 트럼프는 인수계약 파기 소식에 머스크를 맹비난했습니다. Elon is not going to buy Twitter. Where did you hear that before? From me. So he's another bullshit artist, but he's not going to be buying it. 머스크의 계약 파기 소식에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만든 SNS와 합병 예정인 기업은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며 뜻밖의 풍선 효과를 누렸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 의회의 총기 안전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미국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금지됐던 공격용 소총 판매가 다시 시작된 뒤 총기 난사 사건이 3배 늘었다면서 무기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도 사전 피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처음 식품의약품으로 FDA에 접수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11일 피임약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 HRA 파마가 처방전이 없어도 사전 경구 피임약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FDA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FDA가 승인하면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첫 사전 피임약이 되는데 해당 제약사는 내년 상반기 중 FDA의 결정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은행에서 벌어진 예금 인출 중단 사태가 중국의 집단 시위로 번졌습니다. 공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나타나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인민은행 건물 앞에서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단위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들입니다. 날이 밝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항의합니다. 결국 강제 해산에 돌입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외곽을 둘러싼 공안들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달엔 지역 방역당국이 집회를 막기 위해 예금주들의 코로나19 건강코드를 조작했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상하이 도시봉쇄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예금을 유치해온 소규모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3천여 명, 피해액은 400억 위안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은행에서 시작된 부실이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독일행 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서 이탈리아에도 가스 공급량을 감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회사 에니는 현지 시각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 가스프롬은 하루 평균 3,20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해오다가 앞으로 2,100만 세제곱미터만 제공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원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왔고 이탈리아 역시 연간 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조달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도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밤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3도, 대전은 23.1도, 대구는 24.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도 31도, 광주와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경랑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내홍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내일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총리가 헌법상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늘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불법 수주한 업체가 과거에도 부실 시공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는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수습책을 논의해온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결론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징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까지 잇따라 연 국민의힘은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우게 될 6개월 동안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을 맡고 그 사이 전당대회도 치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또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한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의원총회에 앞서 초선과 재선 모임 등 선수별 의원 회동도 잇따랐지만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리 결정이나 당규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들을 존중하고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부 의원들 사이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으며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그 직무대행으로 그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수행한다. 거기에 대한 합의 정도는 공통적으로.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리위 결정 직후 징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인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 경제를 이유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 성명까지 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최초로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른 건데 이른바 청문회 패싱은 새 정부 들어 4번째입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만료됐지만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김 위원장의 첫 취임 일성도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됐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이고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적시에 대응해 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회 무시라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를 부르는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산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부실 검증에 더한 독선적 오만적 태도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후보자 자진 사퇴로 또다시 인선을 앞둔 공정거래위원장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더욱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후보가 연속으로 낙마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를 두고 부담이 더 큰 만큼 상대적으로 인사검증 통과가 무난한 현역 의원이나 고위급 관료 출신이 지명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남쪽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북송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판단이 옳았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선 한 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어민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는 합동 조사 끝에 이들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민들이 귀순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남하 동기와 행적 등을 살펴보니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본 겁니다. 그 김태강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통상 북한 주민이 남측 영역에 들어오면 인적사항과 함께 귀순 또는 송환 희망 여부를 자필로 쓰는데 2019년 11월 북한 주민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어민 호송을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맡았던 배경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민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호송 지원을 요청해 특공대원 8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북송에 강력히 반발하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당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통일부는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아니었지만 조사와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다른 북한 관련 주요 사건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납포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합참 의장을 조사한 사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시기가 빠른 데다 장마와 폭염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로 바꾸고 세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징벌적 세금을 연상하게 하는 종부세란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원 총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는 일부 다주택자의 적용 세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식물총장 논란 속에 누가 낙점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나흘 만에 첫 단축격인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친 겁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인 비당연직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게 됐습니다. 추천위는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인과 법인, 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천거받은 인물을 참고해서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면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한 장관이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전례를 볼 때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2달 안팎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6일 사표가 수리돼 김호수 전 총장이 직에서 물러난 뒤 검찰 수장 자리는 2달 넘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역대 최장인 최동욱 전 총장의 124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관건은 역시 누가 되느냐입니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와 주요 검찰청 중간 간부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직할 체제 아래 식물총장 논란을 딛고 나설 인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과 김우곤 서울고검장, 노정현 부산고검장과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는 물론 이미 퇴직한 외부 인사들도 거론됩니다. 역대 사례에 비춰보면 후보 추천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으로 선임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위원장인 김진태 전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기수나 성별에 연연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검찰의 마지막 퍼즐인 총장 인선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또 다른 실세와 식물 사이 어떤 인물이 낙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통제 방안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에게 집단 행동을 자제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행안부의 경찰 통제 최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입니다.
경찰의 집단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의사표현에 국민 우려가 크고 현장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집단 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고 자칫 경찰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자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던 윤 후보자가 집단 행동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 같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야당의 편승에 정치 행위를 벌인다며 경찰 직장협의회를 비판한 이후 경찰서 31곳 직협 대표는 보란듯 서울경찰청에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문제가 아니고 저희 경찰관은 이 경찰국이 생김으로 해서 엄청난 파국을 막기 위한 저희가 행위를 하는 거지 정치적인 업무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직협에 힘을 실었습니다. 삭발을 하시고 단식을 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조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삭발식과 단식도 이어졌습니다. 직협은 계속해서 경찰국 신설 방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 통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뚜렷한 확산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5,80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7,000여 명보다 2.1배, 2주 전 지난달 27일 9,000여 명보다는 3.8배로 급증해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합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을 뒷받침할 전문가 회의체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모두 발언해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와 사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현재 의료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철 재유행부터 잘 준비해 대응하고 이후 동절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역 의료 대비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진단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 다양한 방역 조치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신규 확진자는 지난 겨울의 최대치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 실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하면서 지난 겨울에 하루 75만 명 수준인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전염성이 강한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자 수가 심각하게 과소 반영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족장이 오늘 치러집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사찰 조조지에서 치러질 장례식에는 부인 아키에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척 등 가까운 사람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가족장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는 정부와 자민당 합동 장례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은 아베 총리의 사망에 대해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시했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공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관급인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이 주중 일본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망 발표 이틀 뒤
개인 명의로 일본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아베 전 총리가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安倍前首相曾经为推动中日关系改善发展做出过贡献。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이 추진되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 전쟁에도 참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도 가입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헌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日本修宪问题受到国际社会和亚洲邻国的高度关注，我们希望日方认真汲取历史教训，坚持走和平发展道路。 중국 인터넷에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조롱성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중국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외교적인 예의를 표시하면서도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대폭 줄이면서 가스관 터빈 탓을 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캐나다에 가 있는 가스 터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공급을 줄였다는 건데요. 캐나다가 결국 터빈을 독일을 통해 러시아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러시아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 터빈을 독일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독일 지멘스사에 이 터빈의 수리를 맡겼고 지멘스는 다시 캐나다에 정비를 의뢰했지만 러시아 제재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터빈이 없어 가스관 가동 역량이 줄었다며 유럽행 가스 공급량의 60%를 감소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은 캐나다에 해당 터빈을 돌려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유럽이 가스 터빈을 서둘러 러시아로 돌려주기로 한 사정은 그나마 가동해오던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이 정기 유지 보수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터빈이 러시아로 간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캐나다는 이번 결정을 재고함으로써 대러시아 제재 체제의 온전성을 보장하길 촉구한다며 서방 측의 제재 균열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터빈을 받으면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다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Никаких новых видов работ никто не выдумывал. Если эта турбина после ремонта придет, это да, это позволит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Поэтому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아예 끊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비상시 가스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감 계획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기 구매뿐 아니라 이제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안전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어린이 사망 원인의 1위는 총기 사고이며 교통사고나 암보다 많다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The action we take today is a step designed to make our nation the kind of nation we should be. It's about the most fundamental of things, the lives of our children, of our loved ones. 앞서 미국 의회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발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소총 판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조항 등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와 뉴욕주 등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한결같이 AR-15 같은 공격용 소총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을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지만 법이 만료돼 해당 무기 판매가 재개되자 총기 난사 사건이 무려 3배로 증가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격용 소총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와 재선 가도를 앞두고 총기 규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9살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지지율 급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시에나대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2024년 대선에서는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실국장들까지 대규모로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 실용적 보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3자 회동에 나섭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함께 만날 예정인데요. 회동에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문제를 비롯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 현안을 놓고 비미장 중재하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오늘 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 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여는데요.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 회의 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했다가 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되는데요.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수원으로 가는 광역버스 16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버스 운행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전면 파업을 15일까지 중단하고 사측,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는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엔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공항에 비상 착륙했던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던 당시 상황을 전하며 무사히 귀국한 게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터 이동하지 마십시오. 착석 부탁드립니다.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현재 안전하게 착륙하였으며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저희 항공기는 현재 바쿠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한 상태입니다. 티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을 일으킨 뒤 아제르바이잔에 비상 착륙하기까지 2시간은 공포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탑승객 215명, 승무원 10명을 태우고 출발한 지 1시간 50여 분 만에 여객기에서는 반복적인 엔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승객들은 심한 진동뿐 아니라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것도 목격했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스파크가 튀고 나서 이제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 주변으로 열이 엄청 좀 뜨거웠거든요. 기체가 불안정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하겠다는 기장의 통보 뒤 승객 대부분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대형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보내기 직전에 그래도 남기려고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도 쓰셨거든요.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 무사히 긴급 착륙하고 나서도 고난은 이어졌습니다. 한밤중 입국 비자도 없이 도착하다 보니 승객 200여 명은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음료수 등으로 버티며 6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불편했죠. 공항에서는 이 바닥에 비행기 내에 있는 담요 그걸 깔고 주무시는 분도 있었고. 대한항공이 임시편을 투입하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한 승객들의 표정엔 긴장의 연속이었던 기나긴 여정의 피곤함과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피곤하기만 너무 피곤한데요. 상영하는데 좀 안도의 그런 상황,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엔진 결함을 일으킨 여객기가 이륙 전 진행한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지 파견한 정비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국노총이 진병준 위원장의 노조비 10억 원 횡령 사건이 터진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사실상 퇴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퇴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최종 결정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노동자들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정원 씨. 목수이자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인 김 씨는 요새 못질할 맛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조합비를 내온 건산노조가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고요. 이전까지는 노조가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권리도 찾고 인간다운 삶을 가지게 됐는데 건설산업노조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진병준 위원장이 구속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건산노조를 퇴출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주 최종 의결 기구격인 산별조합 대표자 회의를 통해 건산노조 제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이변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도무지 수습되지 않는 노조 내부 상황이 퇴출 결정의 이유로 꼽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진 위원장의 10억 원대 노조비 횡령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뒤 건산노조는 양쪽으로 갈려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아직 조직 정상화위원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건산노조가 혼란을 수습하긴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출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5만여 명에 이르는 건산노조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타워크레인 시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 아니면 사실상 건설 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실정입니다. 원만한 해결만을 기대하고 바랄 뿐입니다. 건산노조 퇴출이 최종 확정되면 노조원들은 양대 노총으로 흩어져서 건산노조 자체가 스스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손흥민이 친선 경기를 위해 방한한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상암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실전 같은 뜨거운 훈련을 펼쳐서 참관한 팬 수천 명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을 필두로 단짝 케인 등 토트넘 주전 선수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관중석을 찾은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공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TV로만 보던 세계적인 선수들을 코앞에서 직접 본 팬들은 숨죽이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은 물론 다른 선수들이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을 선보일 때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훈련 강도도 되게 강한데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실제 경기도 기대돼요.
공 뺏기에 이어 실전 같은 미니게임으로 훈련 열기가 달아올랐고 마지막 체력 훈련까지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콘테 감독도 선수들과 함께 뛰며 열정적으로 지도했고 마지막까지 경기장을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수요일 저녁 이승우 등이 나서는 팀 K리그와 상암에서 맞붙고 토요일 수원에서 스페인의 세비야와 만납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는 건 처음입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안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뛰는 손흥민이 무더위를 날려줄 화끈한 골 선물을 안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차에 실린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이 빗속에 가던 길을 멈추고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업체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적재함이 열린 채 교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맥주병 2천여 개가 쏟아집니다. 교차로는 깨진 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운전기사 홀로 현장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상자를 치웠습니다. 인근 편의점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수습에 나선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인근 식품업체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은 채 빗자루와 눈삽까지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선 시민은 12명.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치워야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거리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청 직원도 힘을 보탰고 출동한 경찰관도 교통 안내를 하며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도로를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현장을 떠났습니다. 해당 맥주회사는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손해 역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뜻한 마음을 몸소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사고 수습을 도와준 시민들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QR코드와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우산도 안 쓰시고 뛰어나와서 도와주시는 것 같고 많이 감사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안전교육 프로세스 점검 좀 강화해서 재발 방지하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보통은 현금 인출기를 30분 넘게 쓸 일이 없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수금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실제로 한 수금책이 퇴근길 경찰 수사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을 맨 한 여성이 현금 입출금기로 어디론가 송금하고 있습니다. 30여 분간 부스 안에 있던 여성은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콜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한 남성이 택시를 세운 뒤 여자와 이야기를 하더니 승합차에 함께 탑니다. 현행범 체포 장면입니다. 여성은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19살 A양이고 남성은 충북 진천경찰서 소속 최상기 경사입니다. 최 경사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현금 입출금기 안에서 젊은 여성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 수차례 송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A양은 충북 음성구청 앞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920여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중이었습니다. ATM 기기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 큰 메신저 백을 메고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서 송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린 뒤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여행 대금을 받은 뒤 회사로 입금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총책으로부터 저금리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액을 A양에 건네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그다음에 현금,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양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총책든 조지 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동쪽 해상에서 규모 2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새벽 0시 41분 서귀포시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0시 44분 서귀포시 동쪽 103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들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거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됐고 한때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고요.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외출 시에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은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밤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3도, 대구가 24.5도, 광주 26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대구가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강원 산간에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